네, 글로벌 여신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국내 최고의 채권 애널리스트들과 함께하는 만큼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집중 토크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글로벌 채권 시장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1%대로 지금 인하를 했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초장기 채권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는데요. 초장기 채권 발행이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초장기 채권에 관심이 현재 그 마이너스나 저금리 기조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자지 않습니까? 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투자할 대상이 자꾸 없어지니까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만기가 길어지면은 그래도 금리가 조금은 높게 주니까는 뭐 그런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차가 몇 년물이 있어요? 국고채가 30년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 별로 시장에서 유통이 별로 안 되는 장기채는 뭐 장투기관들이 사니까 유통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유통이 아니라 그게 발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발행도 이제 10% 가까이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면. 많이 늘어났죠, 장기채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표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지표 채권이 됐고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좀 어느 정도 장기채에 대한 수요. 정부 입장에서 조달자는 장기적으로 이제 그 조달 비용을 이제 일정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것도 기왕이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제가 예전에 맥킨지에서 2013년 말에 나왔던 보고서 하나를 봤는데 이 초저금리 시대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보고서였거든요. 경제 주체별로 해가지고 뭐 정부, 가계, 기업, 뭐 은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는 정부였습니다. 역시나 뭐 재정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조달 비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차입자들이 기업들이죠. 기업들 역시나 대표적인 차입자라서 조달 비용을 낮추니까 그들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회사채 같은 거 애플이라든지 뭐 유명한 좋은 기업들이 찍어내고 그걸로 주식을 다시 바이백을 해서 재매입을 해서 주가 상승의 기회로도 삼고 왜냐면 조달 비용이 워낙 좀 싸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전략적으로 활용도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낮아진 이 저금리 시대를 잘 활용하려는 투자자들과 활용하려는 발행자들과 투자자들은 이제 고민이 많죠. 방금 얘기했듯이 긴 만기를 택하든지 아니면 신용 위험을 택해야 되는데 신용 위험은 너무 한 방에 크게 아프다 보니까 그 위험을 조금 이런 식으로 낮은 시대에 장기 금리로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 부분에서도 초저금리 채권 사냥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22의 QE로 채권 매입을 시작해가지고요. 그 금리 하락폭이 큰 유럽에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기업이 유로화 채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FT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올 들어서 중국 본토 기업의 유로화 채권 발행액은 무려 2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의 양적 완화 시행과 함께 금리가 대폭 내려가면서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인도, 홍콩 기업들도 유로화 채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풀, 켈로그, 코카콜라 등 미국 기업과 버크셔 해서웨이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유로화 채권 시장은 틈새 시장으로 꾸준히 각광받을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들의 유로화 채권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외국 기업들의 유로화 채권 발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뭐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중국 채권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뭐 개방을 하고 막 지금 뭐 좀 발전을 하는 단계인데 반대로 이제 이건 조달하는 입장에서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중국 그 채권 시장이나 자본 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거기도 금리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높고 조달하려면 상당히 규제도 많고 한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싼 값에 예, 금리가 여기 지금 뭐 마이너스도 가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저도 못 봤는데 이런 최근에 움직임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와서 조달한 기업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자기네들 중국 기준으로 보면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계속 발전하는 시장이고 기업들도 계속 커지면은 이런 그 좀 낮은 금리를 찾아서 계속 그 해외로 나가는 움직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이게 유로화가 지금 최근에 가장 약세를 나타내는 통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로 조달을 해놓으면 자기가 빌린 원금이 이제 또 그렇죠. 예. 이제 낮아지는 그 효과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 근래 또 재밌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그 기업들이 유럽에 이제 직접적인 FDI,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유럽에 이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취약해진 기업들, 뭐 남유럽 국가들의 기업들도 소속할 거고 프랑스 같은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그런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또 이런 유럽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서 그 유럽 기업을 산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환경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낮은 금리와 유로화 약세라는 그 전반적으로 조달 여건이 좋은 환경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유럽 진출을 더 가시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조들은 이제 상당 기간, 유럽은 뭐 빨라야 2017년 정도 가야 이제 뭐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유로 리보 금리 같은데 이제 좀 프라이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이런 회사채, 유로화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갚으려면 힘들어지잖아. 그래도 지금 당장 한 2, 3년은 견딜 수 있고. 2, 3년은 그렇죠.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죠. 달러로 조달하면 또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요. 네, 다음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기사를 두 가지 이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만 금리 인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뉴욕타임스 사설인데요. 일자리와 연준이라는 사설에 따르면 최근 지표와는 다르게 고용시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시장이 정말로 튼튼하다면 인종 간 실업률 격차도 축소돼야 하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크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6년 동안 경기 회복 기간에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설은 연준이 대기 임금이 오르기 시작할 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노동자에 돌아가는 소득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주주와 경영진에 돌아가는 몫은 증가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연준은 임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산성이 함께 오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늦추면 리세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었는데요. 피셔는 마지막 공개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를 밑도는 이유는 국제 유가 급락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면서, 따라서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인플레는 반등할 것이고 작년과 같은 일자리 창출 속도가 지속이 되면 올 연말 실업률은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피셔는 앞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면서 금리를 일찍 올리기 시작하되 향후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오늘 발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고용과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 지표를 면밀히 보고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다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그 뉴욕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면 그 연준 파티스펀트들은 조금 올리자는 쪽 목소리가 많은 것 같고요. 비둘기인 뉴욕 연준의 더들리도 뭐 올리자는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엄스도 시장이 너무 임금은 고용이 늘어나면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올해 투표권이 없지만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같은 경우도 Q2 하자던 사람인데 시장이 너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연준 생각은 조금 올리고 싶어하는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페이션트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3월에? 예, 근데 뭐 윌리엄스가 얘기했듯이 3월에 빼면 6, 7, 9 중에 골라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아니면 가을. 지금 빼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올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시장에 더 혼란을 초래할 그럴 수 가능성도 있죠.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3, 4년 전부터 올해 중반을 타겟으로 통화 정책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죠. 사실 긴축이라는 표현도 맞는가 싶어요. 제로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올리는 것 자체는 의심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이주열 총재가 늘 빠뜨리지 않았던 단어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좀 뭐 2004년, 2094년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강하게 긴축을 했을 때 이제 금융시장의 충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부담 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전진적으로 더디게 가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방 금리 선물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 같은 데서 내년 연말까지도 미국 기준금리가 한 뭐 1% 중반 정도 겨우 될까 말까 뭐 이 정도로 프라이싱하고 있거든요. 정작 올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제 그동안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 조금 더 위쪽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시장이 양호한 고용 대비 너무 낮은 좀 인플레 기대 심리 이쪽에 조금 의존을 해서 미국의 30년물과 같은 채권이 지금 뭐 2.7대, 8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연준이 공격적으로 우리를 뭐 괴롭히진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댈러스의 피셔 이분이 아마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에 네. 이제 그만두시죠. 케이지. 제일 대표적인 매파신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시면서 올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은 굉장히 인상이 남대요. 보니까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분 마지막 가시면서 이런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는데 좀 점진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라 그러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너무 초저금리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에 더하기 금리 인상 요인까지 발생을 하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2004년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사실 감당 못하죠. 그때 1%에서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저 대출자들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컸을 거거든요. 그때 그때 순식간에 쫙 올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작용을 또 이번에는 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실수를 또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게 뭐 정책 당국자인데 일단 3월달에 채권 시장도 문제지만 주식 시장이 요즘에 이제 연준의 정책 성향, 고용 지표 잘 나온,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막 1% 이상씩 빠지거든요, 미국이. 그런 부분도 연준 그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냐. 그리고 최근에 달러 강세를 자꾸 자극하니까 이 미국의 이 통화 정책 전환 스탠스가 그 부분도 계속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려면 빨리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정상화되는 거야. 맞으려면 빨리 맞아야 돼. 저는 채권 정책 채권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강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채밖에 살 게 없다 보니 맞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도 계속 사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욕 연준에 더 들리는 이게 컨덤 드럼이 발생하면 더 어그레시브하게 올릴지도 몰라 뭐 이런 발언을 하는데 금융시장이 패드가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 채를 사는 건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올려도 사겠다. 살 수밖에 없어서. 살 게 없어서. 다음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도와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인도의 기준금리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인도가 지난 4일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1월 8%에서 25bp 인하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인하였는데요. 기사에서는 인도의 금리 인하를 각각 그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1월 인하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직후에 발표됐는데 인플레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결정을 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3월 인하였습니다.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인플레 목표 문건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문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빠른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했고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도에 예고 없는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슈바이츠 암손타그 기사였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22의 QE가 시작되면서 스위스 프랑의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마이너스 1.5%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토머스 조던 S&B 총재는 지난 2월 스위스 프랑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도와 스위스 추가 금리 인하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앞서 뭐 메인 토크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가 하락에 뭐 우리도 그렇지만 가장 수혜로 지금 뭐
다 보고들 있고요. 이 나라가 약간 재밌는 게 아시겠지만 여기 중앙은행 총재가 라구람 라잔이라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한 인플레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제 인도 이제 지난 선거 이기면서 정치적 개혁하고 뭐 모디 노믹스에서 잘 가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한번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중앙은행 총재가 뭐 전혀 안 된다 인플레 때문에 딱 그런 굉장히 강경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도 그 물가가 진짜 눈에 띄게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재 이분도 어쨌든 전격 하여튼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시장 예상도 못했는데 바로 내려버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내려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뭐 한은도 좀 약간은 그래도 좀 전격적인 편이었지만 저는 이 올해 들어서 나라들이 보면은 뭐 한 18개 국가들이 금리 내리는데 통화 완화하거나 한 절반 이상이 컨센에서 예상 못했거나 못한 날짜에 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도고 그래서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또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도 외에는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좀 관심 가질 만한 나라가 이제 아마 중국하고 호주일 텐데 중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우스뷰도 한 2번 할 거다라고 했는데 2번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한 2Q까지 2번이었는데 이미 1Q에 2번 다 해버려가지고 한 번은 뭐 할 것 같은데 조금 시기는 그렇고요. 호주도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채권 시장에서도 많이 보는데 거기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호주 달러도 좀 그런 측면에서 봐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는 나라들을 군으로 나눠서 보면 뭐 방금 얘기했던 호주라든지 캐나다, 브라질은 좀 별도긴 하지만 자원국가들이 워낙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기 자원국 중에 선진국들은 지금 통화정책 완화를 가져가면서 경기 부양을 조금 유도하는 국가들이 있고 두 번째는 ECB 양적 완화로 인해서 통화 가치 영향을 많이 받는 아까 스위스를 필두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기준금리들을 다 진입을 한 상태들이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럽과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려면 그 약해지는 유로화 대비해서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 채권도 심지어는 사들어가면서 외환보유고를 좀 다변화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완화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 그 틈바구니에서 건전성을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내포돼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태국도 뭐 우리나라 하기 전에 전일에 인하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뭐 지금 아시아 국가들도 일제히 건전성이 확보가 되면 지금 서로들 이제 한일 전쟁은 분명히 아니라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메이저 커런시가 아니면 사실 금리 차에 대외 금리 차에 의해서 자금 유출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이제 어차피 수출 쪽에서 지금 확 경기가 살 수 있는 분위기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안에서 답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답이 찾아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태국 이 세 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 GDP도 지금 뭐 중국을 이제 앞지를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뭔가 그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실. 그들이 또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또 시장이고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좀 우리 내부적인 뭐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조들도 좀 같이 맞춰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게 우리도 한번 빨리 더 합시다. 확 해버려 우리. 연속으로. 이게 유행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행에 또 뒤처지면 또 이제 또 그게 또 포획되는. 어차피 1%대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3번 더 할 수 있어. 1.0까지. 근데 저는 뭐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약간 그냥 혼자 생각에 걱정하는 건요. 2013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환위기가 발생할까봐 이렇게 금리를 경기가 나빠도 금리를 못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돈을 빌려줄 거고 유럽은 근린 궁핍아래서 수출을 늘리고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잘못하면 외환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실물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또 겁을 내고 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물가 부담도 떨어지고 경상 부담도 늘었으니까 걱정 말고 돈을 빌려서 내수 부양해라 이렇게 판이 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금리를 마구 내려서 마구 부채를 늘려서 내수를 부양한 다음에 2년 뒤에도 1, 2년 뒤에도 경기가 크게 안 좋아졌는데 미국이 미안하다 300bp 올리겠다 이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나요? 그냥 놔두면 되지 뭐. 그런가요? 경기 계속 좋게. 뭐 그거는 이 다음 달에 그 BOK 수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그 수고 많으셨고 어떤 분은 바로 다음 주에도 보겠고 어떤 분은 한 달 후에 보겠습니다. 네. 자, 수고 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